이렇게 갑시다. 오랜만입니다. 인문채널 도서관을 통째로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볍게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담배 피세요,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잠깐 핀 적이 있었는데, 뭐 군대 있을 때나 아니면 좀 작품 활동하거나 아니면 저는 또 재수를 했기 때문에 재수할 때 잠깐 담배를 폈던 적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담배를 완전히 끊은 지 한 4년쯤 넘은 것 같아요. 앞으로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면 안 필 것 같습니다. 담배. 물론 지금도 담배에 대한 캠페인은 많습니다. 담배가 안 좋다, 뭐 폐암, 특히 막 그 이주일 선생님 개그 있잖아요. 담배 그거 독약입니다 하는 그런 캠페인 같은 걸로 유명하게 되게 공공산업에서 담배를 못 피게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어요. 흡연 금지 구역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담배를 좋아하는 애형가 그룹에 대한 어떤 통계가 막 엄청나게 감소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는 사람 계속 펴요. 이를테면 이제 새해가 바뀌었죠. 이제 2월 설날이 지났으니까 보통 남성분들 이 목표가 그런 거죠. 이번 연도에는 반드시 금연하겠다. 그래서 막 금연 3일차, 5일차 막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보통 피죠.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금연에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뭐 좌우지간 여하튼 그래서 막 흡연 인구는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자꾸 담배를 필까? 왜 담배에 중독되고 담배에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목에 적어놨듯이 총 4가지 관점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각각 신경생물학적 관점, 그 다음에 노동사회학적 관점, 그 다음에 정신분석적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철학적 관점, 요 4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머리가 기네. 첫 번째는 이런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첫 번째는 신경생물학적 관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쉬워요. 신경생물학적 관점. 왜 담배를 피면 우리 중독될까? 굉장히 쉽습니다. 담배를 이렇게 피면은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담배의 주된 물질 니코틴이죠. 니코틴이 도파민을 유도함.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리에서 이제 쾌락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경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중독되는 거죠. 중독. 끝.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노동사회학적 관점입니다. 아니, 사회학이면 사회학이지 노동사회학은 뭐냐? 이게 여러분 사회학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젠더 사회학도 있고 노동 사회학도 있고 뭐 또 뭐 있니? 또 사회학이 또 관계망 중심으로 된 사회학도 있고 여성 사회학도 있고 뭐 좌우지간 사회학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한 분과인 노동 사회학의 관점에 따르자면은 이제 노동 인구가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이유는 굉장히 서글퍼요. 이를테면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담배 피는 시간, 그 끼게 한 시간이 휴식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지금도 대한민국 노동권 굉장히 열악합니다.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 가혹한 노동 환경, 임금 체불, 기타 등등 노동법은 있지만 노동법을 무시하는 파견법 막 쉽지 않죠. 대한민국 노동 질서는.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에는 더 심했어요. 지금이 그나마 나은 편인데 그때는 더 심했는데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노동자가 가장 일한 시간이 많았죠. 18시간 일했나? 엄청나게 일을 해제끼고, 근데 휴식 시간을 안 주는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정된 휴식 시간을 미준수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도 안 지켰다는 겁니다. 40분 일하고 10분 쉬고 막 이렇게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제끼고 그냥 60분 일만 시켰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쉬긴 해야 되잖아요. 그때 명목이 되게 담배나 하나 피러 가자. 보통 군대에서 그렇죠. 군대에서 막 작업하다가도 담배 한 대 핍시다라고 하면 그 짧은 한 4분? 길면 5분까지도 그 담배 피는 시간이 휴식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요 휴식 시간을 노동자들 내에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보통 담배가 굉장히 보편화되었다
라는 식의 설명을 내놓습니다. 이게 서글픈 관점이죠.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담배 자연스럽게 이 중독으로 연결됐겠죠. 네, 이런 노동사회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정신분석적 관점입니다. 정신분석적 관점. 물론 저희 국내 대한민국에서는 정신분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학문 체계는 되게 미국에서 많이 수입해오죠. 예전에 일본이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정신분석이 좀 약셉니다. 정신분석은 이제 프랑스나 유럽 계열에서 굉장히 센데 유럽 학문은 또 이제 조금 잘 대한민국에서 약발이 잘 안 박히죠. 여튼 그래서 정신분석에 대한 얘기가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뭐 그래도 이 관점은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히 큽니다. 이게 무슨 관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의 유아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유아기 때 우리 되게 이걸 뭐라 해야 될까? 엄마 젖 빠는 거. 근데 그게 단순히 막 살기 위해서 먹죠, 아기는.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이상으로 빠는 것. 이를테면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배가 부르면은 더 이상 안 빠나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만 뭔가를 빠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 분명히 엄마 젖을 충분히 모유 수유를 하고 배가 부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젖꼭지, 그 뭐죠? 애들 빠는 그 꼭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거를 계속 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왜 끼워놓냐면 그걸 빼놓으면은요, 여러분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바닥 빨고 막 손가락 빨고 플라스틱 빨고 젓가락 빨고 막 먹어 제끼고 아무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뭔가를 빤다는 거, 이걸 보통 이제 구순 충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뭔가 자꾸 빨고 싶은 거, 추파추스, 사탕 같은 거 빨고 싶은 거, 그런 충동은 단순히 이제 생명체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한 거 그 이상의 어떤 성적 쾌감이 있다고 봐요. 성적 쾌감이 있는 거를 이제 아기가 막 쾌감을 찾아 나서는 거라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지금 성욕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빠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이 처음 나왔던 이제 19세기에는 굉장히 프로이트가 지탄받았어요. 이 천사 같은 아기를 어떻게 성욕을 찾아 나서는 그런 막 성욕으로 어떻게 아기를 파악할 수 있냐면서 그런 관점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프로이트가 욕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이제 뭐 지금 좀 많이 완화된 편이죠. 뭐 좌우지간 성적 쾌감, 이걸 정신분석의 용어로는 리비도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들어보신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비도. 아기가 이게 빠는 걸 통해서 리비도를 충족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형성됐던 뭔가 구승충동, 빠는 충동은 유아기가 지나고 이제 성인이 되죠. 성인이 되어서도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으면 뭐가 되죠? 물론 막 특별히 기억되지는 않아요. 막 성인이면 아무거나 빨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뭐 빨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열린 상태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무의식이 된다고 봅니다.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진 않고 계속 남아있긴 한데 무의식 속에 있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 무의식이 의식을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죠? 이를테면 뭐 대개는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키스 아니면 뭔가 사실 애모할 때도 뭐 쇄골이나 목이나 뭐 가슴 대표적이고요. 여러 부위들을 빨려고 하죠. 섹스 중에. 뭐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표출되고 그거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테면 사탕 같은 걸 습관적으로 먹는 것, 뭐 아니면 껌 같은 걸 자꾸 씹으려고 하는 것. 사실 뭐 단물 다 빠지고 딱히 할 것도 없는데 자꾸 씹죠. 그다음에 그 또 다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담배라는 거예요. 구순 충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게 바로 담배.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라고 하는 게 사실 완벽해요. 이 구순 충동을 만족시킨 한 계기로. 왜냐하면 일단 빠는 겁니다. 빨죠, 담배가. 근데 빨는 동시에 마치 모유를 빨면은 그 모유가 뭐 입 안에 들어와서 막 목넘김으로 들어가죠. 그 느낌. 근데 담배는 연기를 통해서 그거 역시도 대리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된 기호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관점에서는 요 담배가 굉장히 유아기적 구순 충동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중독될 수밖에 없는 기호품이다 라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여담인데 실제로 프로이트가 시가에 좀 중독자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이트가 시가 너무 많이 펴서 말년에는 이제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 후두암이 막 전이되고 이래가지고 죽음의 큰 계기가 되죠. 뭐 좌우지간 이게 신경생물학적, 노동사회학적, 그 다음에 정신분석적 관점입니다. 마지막 관점은 문학적 관점입니다. 문학적 관점, 문학 철학적 관점. 그렇다면 무슨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요 담배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 들어봤나요? 문학 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거의 담배꿀인데 다 담배를 펴요. 시인, 소설가 할 거 없이. 요즘 또 잘 안 피는 기세긴 한데 전 세대만 하더라도 진짜 꼴초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작품 활동하면서 담배 피는 거 기본이고요. 밥 먹으면서 담배 피고 뭐 여하간 꼴초들만 모아놓고 담배를 피지 않으면 창작이 되지 않는다는 등 그런 우스갯소리가 돌아다닐 만큼 애언가들의 집합소였습니다. 문학파는. 그렇다면은 문학가들이나 철학가들은 담배를 어떤 식으로 파악할까? 뭐 제가 그 관점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관점은 이런 관점입니다. 일단 적어야겠네요. 4번. 문학, 철학적 관점에서 담배는 삶의 은유, 삶에 대한 은유로서 담배를 고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은 유한해. 우린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 죽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우린 되게 그래서 삶을 살아간다고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조금 이 살아간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에는 은연중에 영속성, 그러니까 영원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아간다, 계속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오늘 살았던 오늘을 내일 또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살면은 그 내일에 대한 또 모레를 살고 모레에 대한 또 몰라몰라 이런 식으로 삶을 계속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인생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마치 삶이 나선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종착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살아간다고 하는데 뭐 목적지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여태까지 쭉 가는 느낌? 마치 우주에서 관성의 법칙이 없는 상태에서 쭉 밀었을 때 그 민 방향으로 계속 물체가 날아가는 것처럼 삶이 그렇게 지속될 것 같은 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표현에.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속성과 어디를 간다, 살아간다라는 말은 약간 조금 안 맞는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지의 부재. 이를테면 이런 표현은 달라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표현들 집에 갔다. 여러분 이 표현은 완결적입니다. 왜냐하면 집이란 목적지에 내가 간 거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간다란 말도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삶이라고 한 삶은 종착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어떤 고정된 방향의 목적지 같은 게 아니니까요. 계속 나아가는 거고. 여러분 목적론적으로 삽니까? 우리 목적론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어릴 적 꿈은 소방관이었어요. 불 끄는 걸 되게 선망했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쯤에 변호사가 되고 싶기도 했어요. 왜냐면 법조인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변호사의 변론 모습이라든지. 그러다 지금 소설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설가 됐다가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죠. 내가 무슨 어렸을 때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달려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적론적이지 않아요. 삶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마치 우연의 덩어리고 거기서 뭔가 선택을 하지만 사실 그 선택은 마치 주어진 환경이나 구조에서 이미 결정된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자꾸 발버둥 치면서 막 물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가깝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삶을 살아간다는 표현이랑 집에 갔다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이건 목적지가 있고 이건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영속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마치 계속 가는 것처럼. 왜냐면 목적지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목적지의 부재는 삶의 유한성과 위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는 목적지가 동시에 또 있습니다. 삶의 목적지는 뭐죠? 네, 그렇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삶을 살아간다는 표현은 제가 봤을 때 삶에 대한 제대로 된 본질을 파악하지 않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을 제대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삶이라고 하는 건 뭐랄까요? 사실 삶이란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 우리는 매 순간 죽어간다. 이 관점이 조금 더 이 삶에 대한, 유한에 대한 제대로 된 관점일 수 있습니다. 우린 죽는다고요. 매 순간,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근데 물론 이런 관점은 상식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관점을 잘 채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원인 여러 가지입니다. 원인 너무 많아서 그 원인들을 제가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막 굉장히 많은 시간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죽음 같은 거를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은 죽음을 떠올리지 않음으로써 막 유의미한 삶을 계속 유보할 수 있는. 그럼 영원히 사니까 언젠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쉴래, 나태하게 놀래, 이런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죽음을 떠올리면은 한계가 있으니까 막 촉박해지지 않습니까? 막 의미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 막 무서운 적이라든지 장애물을 넘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마치 보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영원히 살고 싶어지는 거죠. 영원히 살면은 그런 압박을 영원히 유예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 죽음을 안 떠올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너무 어려운 거 제끼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죽는 게 무서워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금기시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유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이 자리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 관점을 우리는 제대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 관점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우린 유한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요. 동시에 진짜 원하는 것. 마치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가고 싶다. 그 욕망에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 죽음을 대면함으로써만.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의 철학을 세움에 있어서 삶을 살아간다 따위의 이런 영속성으로 기만되기 쉬운 이런 관점을 채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관점을 권유해요. 우리 매 순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 또 죽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죽어왔지? 나는 그러니까 약 한 28년 동안 죽어왔다. 라는 관점을 채택하는 게 조금 더 이 욕망을 바라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것. 그리하여 여러분 삶이 보다 유의미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욕망을 실천했다가 여러분 삶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그것까지 제가 책임질 수 없죠. 하지만은 만일 여러분 진짜 원한다면 한번 이 관점을 채택해 보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리하여서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논리들을 연유하여 다시 담배 얘기로 가봅시다. 문학적 비유로서 담배, 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쉽게 이미 딱 머릿속에 대입이 되죠. 담배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매 순간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담배는 삶에 대한 은유로서 이 유한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담배 연기는 그냥 덧없이 사라져요. 공기 중으로.
남거나 유형의 어떤 이름을 남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분이 어떤 욕망을 실천했다고 해서 그게 어떤 기록이라든지 뭐 굉장한 반발심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후세계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가지고 무슨 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욕망을 실천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나 이런 게 뒤따랐을 때 그냥 그건 대가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다 사라져요. 공허 속으로, 공백 속으로. 그러니까 부담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걸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했다고 엄마가 욕을 합니까? 욕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엄마도 결국에는 여러분보다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이 막 욕망을 실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단죄하나요? 율법 어겼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죽으면 그냥 먼지가 될 뿐이에요. 담배는 그걸 가르쳐 줍니다. 소멸은 그냥 소멸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 따라서 이걸 실천함에 있어서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담배가 가르쳐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요. 그게 담배에 대한 문학적, 철학적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또 덧붙이자면 허무주의. 허무주의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창조적으로, 창조적, 욕망적, 그 다음에 요거의 원저자인 바이, 니체적. 사고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담배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건.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어떤 욕망 실천함에 있어서 딱히 막 절대적으로 엄청난 처벌을 받거나 뭔가 엄청난 가치체계에 유배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처벌체계, 가치체계가 그냥 다 허무한 것, 그냥 먼지에 불과한 거라면 거기에 굳이 구속될 필요가 없죠. 그냥 허무 속에서 자유롭게 놀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연기가 이래저래 흩어지고 놀다가 그냥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담배는 허무주의를 가르쳐주는 게 아닐까. 허무주의에 대한 아주 고전적이고 약간 심지어 맛도 좋기도 한 그런 비유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담배에 대한 4가지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